제201회 수요문학광장 이 작가를 말한다. 오늘은 이강복 소설가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강복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해달라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굳은데 또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회담은 안전상의 모습으로 서고 인사만큼은 서서 연말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김종화 선생님을 스페셜하시면서 문학평론가시기 반대로 제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 이름은 이광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인 어른이신 김우란 이사장님께서 저 맨 뒤에 계신데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우란 이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처음부터 양념을 하나 살짝 치고 넘어가자면 오늘이 21일입니다. 그렇죠? 21일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문단에 1921년 출생으로는 소설가 강용학 선생님 계시고 이병주 선생님 계시고 김광식 선생님 계시고 시인으로는 조병학 선생님 21년생이고 김수영 시인 21년생 21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또 김우란 지사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1회 201입니다. 제가 아파트 201호에 섭니다. 그런가 우리 저 김홍은 문협 제28대 이사장님도 빌라 201호에 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날짜, 숫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횟수에 저를 출연시켜 주셔서 참 감사하게 한량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가 또 이사장에 대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날짜를 잘 적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한량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자리에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대담에 앞서서 소개 몇 번 하고 나가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상 단체장만 몇 분 소개할 겁니다. 우리 김홍은 문협회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의전상 순서 없이 앉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혜선 여성문화인의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은집 한국문협회 부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5월 9일 강정환 역시 문협회 이사장님 정성수 지난 27대 우리 문협회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때 체육관장 한국스피드학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은 우리 문협 아동학교 그 다음에 김우란 이사장님은 맨 뒤에 지금 가만히 계신데
김문환 이 사람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따 또 소개해드릴 만한 분이 오실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됐는데 그때 또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일별을 해보니 가장 멀리서 오신 손님이 강원도 선척에서 오신 조관선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조관 선생님은 소설가이시면서 현재 선척예총 회장이십니다. 천주교회 가톨릭 문인의 지도 신부님이셨던 조광호 신부님하고 식촌갑입니다. 조광선 부산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조광호 참 고맙습니다. 여기 오시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평소 존경해 가지 않던 소설가 이규 선생님이 오늘 그제 유명한 탈리하셔서 오늘이 발이 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규 이딸 선생님이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김종환 선생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아무런 기타 없이 속내 있는 걸 전부 열어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셔서 오실 거예요. 우리 최순향 세계 전통시인협회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두 우리 한국문협회 소설공부회장 이면서 이사장 영상인사 오셨습니다. 단체장님들 소개합니다. 어디 계시고? 뒤에 가겠습니다. 어디? 저기 문자님. 네, 새싹해 정구리 이사장 계십니다. 저 김구라 이사장. 안녕, 저 우리 안녕 선생님. 안녕 실비아 선생님. 유해자 선생님, 분단에 올라왔어요. 유해자 선생님 잠깐 내려왔어요. 네. 유해자 선생님은 충남 부여구 세도면 출신이고 강경에서 학생이셨어요. 그래서 안녕 선생님은 본명은 안영래인데 선대로 저는 소설로 도달했어요. 황순화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범 선생님 지금 앞에 오셨죠? 최범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 아끼기가 들어가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나요? 원래 지금 많은 한 1시간 30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도 90분을 넘어가면 지루해집니다. 90분 이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영화도 90분 넘어가면 1부, 2부 자릅니다. 드라마도 그렇게 자르거든요. 90분 이내에 끝나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강복 소설가님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건데요. 먼저 문학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강복 소설가님의 어린 시절, 즉 유소년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김문환 이사장께는 약속드린 바가 있는데 가난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앉고 봐서 또 이 대담이 시작되고 와서 화두를 열어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이라는 숫자를 제가 아까 하나 아껴놓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큰아버지한테 귀에 딱 찍어올라도록 배운 것이 뭐냐면 너는 고려 말에
국민왕 제비연간에 오늘 말하는 수상격이었던 모건 할아버지의 22세 손으로 대수로 따지면 21대 할아버지가 바로 모건 선주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령한 사문 중에 한 분이신 모건 할아버지가 저희 21대 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명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은 학년인데 항상 일합니다. 그런데 이 참 어마무시한 그 가난 속에서도 제가 큰아버지한테 3살 때 양자를 갔는데 큰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그런 걸 또 저한테 주입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큰아버지는 1906년생이신데 보통학교를 조금 다니시다가 말아가지고 한글을 아십니다. 저희가 한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은 전부 다 떼어있고 천자문을 다 읽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희 집은 제가 큰 집으로 양자를 가 있어서 식구가 단촐하죠. 큰아버지, 큰어머니 내외를 하고 저하고 살으니까 다른 집에 비해서는 식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정도로 조용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여름에는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서 마실 분이 많이 모이고 저녁에는 저희 집이 방이 두 칸이니까 또 뗄나무를 산에서 많이 해서 떼니까 충청도 버전으로 마실 분이라고 마실 것이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순양전, 신청전, 전국진전, 중년전, 삼국지 이런 것을 제가 어른들한테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학과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문맹자가 넘쳐나던 시절이니까 희갑집에 누군가가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봉투를 써야 된다. 결혼식에 누군가가 가기 위해서 봉투를 써야 된다. 또 상가에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부조금 내기 위해서 봉투를 써야 된다.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전부 저한테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부의, 축, 결혼 뭐 이런 걸 다 써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배들 중에 군대 가서 군사옵션이 보면 편집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편지 읽어드리고 그 답장도 제가 대신 써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미 천자문까지 다 뗐으니까 한자 이런 것은 막히는 데가 없었고 한글은 한자를 많이 하니까 한글은 자동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리책을 많이 읽어서 화제가 빈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훗날 문단으로 발을 튀어놓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다리가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동다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예. 제가 문단 생활하면서 이강복 소설가님께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 중 하나인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12년 개근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학교 안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렇게 다녔는데 저도 결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강복 소설가님께서는 12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근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초등학교는 같은 면, 같은 리에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크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저희 집이 충남 부여군 석정면 증산리인데 논산하고 부여하고 딱 중간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여군이지만 거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여보다는 논산이 좀 큽니다. 오늘 현재 부여는 군이고 논산은 시입니다. 논산은 여기 유해자선에 계신 것처럼 시내에 읍이 3개나 있습니다. 논산읍, 감경읍, 연무읍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장을 보더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논산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논산 대건중학교, 대건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12km, 한 30m 갑니다. 이걸 걸어 다니다 가니까 참 힘이 듭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째서 저도 수용창대가 생겨서 제가 살던 집에서 거리 계산을 하면서 목요 정문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2km가 나오더라고요. 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살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덜했는데 중학교 1학년이 우리나라 14사람이니까 2시간 넘게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한테 종종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만 학업 성적은 논일도 하고 12년 개는 저는 제 스스로도 죽인 놈이었다. 대단한 녀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교직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기타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배가 아프다, 감기 몸살이 걸렸다, 그런 상태에서 논산 학교까지 걸어가서 교문 안에서 쓰러지면 출석, 교문 바깥에서 쓰러지면 결석이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각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용차를 타고 한다 도심에 막혀서 지각들 합니다. 걸어가니까 지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 시계가 없으니까 건너마을에 예배당에서 듣는 종소리, 그 다음에 타고는 소리, 새벽 이것이 큰어머니가 일어나서 저에게 죽을 준, 밥보다 죽을 많이 먹었습니다. 가나 그 시간인데 지각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러지면 교문 안에 가서 쓰러진다 이런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훗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정치인을 만났는데 참 시련을 많이 겪은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교도소 탐방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안으로 떨어지면 교도소에 콩밥을 놓는 거고 밖으로 떨어지면 살아남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결석이냐 출석이냐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말에 떨어지는지 기가 막혀서 제가 속으로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학업 성적은 들쭉날쭉했지만 지각, 결석, 조퇴 없이 다녔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마침 저하고 절친한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장 무서웠던 것은 공동묘지를 지날 때입니다. 공동묘지 근처에는 아시다시피 민가가 없습니다. 그 공동묘지 곁에는 예의 없이 상횟집이 있습니다. 늦은 가을에 해가 일찍 져서 어둑어둑해지고 굳은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공동묘지 모퉁이를 돌아서 낮추면 머리끝이 찌뿌찌뿌 서면서 영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도로가 포장이 됐습니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신장로라고 있잖아요. 그 말을 쓰고 있잖아요. 신장로에는 자갈을 앞에다 집어던지면 자갈과 자갈끼리 부딪히면서 번쩍번쩍 부시돌처럼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서움증을 그 도로를 달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서 어제도 동창들과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이강복 소설가님만 하면은 어렸을 때 가난을 달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학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또 문학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무엇이 이강복 소설가님으로 하여금 문학으로 이끌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앞서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얘기책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됐을 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여름방학에 동료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보충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규 학사 일정에 포함되는 수업은 아니지요. 보충 수업비를 내고 보충 수업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고등학교 진학할 형편이 못 되니까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자파하고 그 애가 엄청 가물었던 일하는 애, 더 일하는 애였는데 남의 문에 가서 눈못 씹는 일을 하고 코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동양하는 푸파리꾼이 된 것이죠. 목판에 모가 붙잡아서 끈 무기가 모 순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했습니다. 그럼 그 모는 눈물을 씹으면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에 우둔지를 쳐내고 몸집만 부채해서 자갈론에 가서 호미로 파 씹는 그런 일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 학교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생각하지만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자전거 통화가 하고가 눈두렁으로 쭉 옵니다. 논에서 논얘기를 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 권길동 선생님께서 찾으니 무조건 내일 학교에 가야 된다. 만약 학교에 가지 않으면 내가 선생님 말씀을 어떨까 떼먹은 게 되니까 나는 책임질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학교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대가리 일성 무조건 학교에 나와라. 학교는 내가 마련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 일선 기사님 보셨죠? 그 선생님이지. 하니까 내가 글씨를 잘 쓰잖아. 그래서 뭐라 했냐면 줄판 선생님께서 그때 가리방이라고 했지. 줄판하고 사자표 원지하고 그걸 주시면서 철필을 주시면서 필경을 해요. 그래서 원지 한 장 우리가 필경할 때마다 내가 20원씩 주마. 그래서 학생들 쓰는 연수문제를 제가 필경을 했습니다. 그걸 해서 20원씩 모은 걸 가지고 빌린 수업료 내고 그러면서 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병설이다 보니까 저는 생각도 없는데 선생님께서 입학원서를 대신 내고 또 우리 아버지 학부모 도장, 목도장 봐서 찍고 해서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내주셨고 저는 송아지, 코트레 송아지 끌려가듯이 강제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입학을 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언젠가 그 선생님을 뵙고 제가 우스개를 했죠,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학교로 끌어들이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제2의 정주영 회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껄껄껄 하시면서 그런가? 하여튼 선생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 5월 10일 스승의 날 앞두고 선생님 모시고 제가 따뜻한 점심 한 끼 대접해 드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또 하나는 대학을 또 못 가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제 반죽정이가 된 겁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 완전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나가는 형편도 못 되고, 그렇다고 막노동꾼도 못 되고, 그래서 농사꾼도 못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 몸에 뱉던 문학의 꿈이 있어서 내가 갈 길을 이어가고 지독하게 매달렸습니다. 아직까지 작품다운 작품을 못 써서 끌탈을 하고 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학을 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부터 등단하기 이전까지를 등단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준비 과정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 시절에 문학 작품을 읽고 작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시인에 대해서 다른 걸 연구를 하고 또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 듣기 시간에 글쓰기 하면은 황수는 1915년 대동출생 장에서 쭉 가르쳐 줍니다. 정규석 하면 본명은 서주 황해도 장현 출생, 김동현 하면 1900년 평양 출생, 이광수 하면은 1892년 출생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장문학 초창기 그 대가들이 우리 문학사에 근자탑을 쌓으신 분들이 한겹 자체는 신통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참 좋아하고 소설을 거의 읽다시피 하는 김일정 소설가 1908년생인데 이분이 신문국어를 나왔죠. 근데 연희 전문에 등록만 하고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대학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김동인, 이광수 이런 분들 다 중퇴 이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하고는 관계없이 맨 땅에 박치기만 잘하면 쫓겨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쫓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문자를 허벌나게 읽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다. 무지막지하게 읽자 많이 읽었습니다.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덜덜덜덜 읽습니다. 시인들이 시 300편을 읽는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웬만한 소설이나 통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만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한 770명쯤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명이 한 450여 군데가 나옵니다만은 대체로 다 제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단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소설가님께서는 1976년 불길이라는 작품으로 현대문학으로 최애 추천되셨습니다. 그 최애 추천 작품이 바로 일본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숫자를 열심히 했는데 제 딴에는 재주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또 하고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이미 물 건너가고 사실은 중학교 다닌 것부터도 선생님에게서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못 올라갈 나무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워낙 공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고등학교 갈 때도 필경하냐 숙제를 하냐 원하면 걸어다니냐 조주공이 됩니다. 필경 원지 2장 필경하고 나면은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 살았으니까 요만한 등잔꽃들이 끌어올라오는 불 밑에서 필경을 하고 다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또 학교를 가야 되고 하니까 무척 힘드는데 그러면 학교 공부는 뒷전으로 밀고 시간만 나다라는 문학소설을 읽는데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에 단막 희곡 한 편을 써가지고 전국 고등학생 문예작품 현상문집에 사관련에 주제 하는데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당선자분을 가작 일석을 해서 69년 10월 31일 서울 서북고 도남동 3의 1번지 사관예술대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서울구경한 최초의 일이었는데 가니까 사관예대 학장은 민속학자 임동건 선생이시고 김동민 선생이 문예창작학과 학과장이시고 학도사에 백인빈 소설가가 주관하고 계신데 엄청 단기어 주시면서 너는 장학생이니까 졸업하면 우리 학교에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또 아니면 제가 고학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서울에 사돈도 팔촌도 살지 않으니까 소위 공작원들이 쓰는 용어로 거점 학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적고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도 열심히 숫자를 해서 73년에 문화공보부 문예작품 현상모집에
장막이 벌어져서 당선자 없는 가작을 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차범석, 여석기, 김경호 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74년도에 여기 동아일보 출신 홍성원 회장님 계십니다만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동아일보사에 논픽션을 논문해서 신동아 논픽션 제10회 당선이 됐습니다. 73, 74 아주 영광스러운 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76년 지난대문학에 단편수술 불길을 응모했는데 안수길 선생님께서 기꺼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1976년 9월호에 실린 작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12월에 일본의 친화라고 하는 야군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시 히로시 번역으로 호노라는 소설 제목 붉은 영자를 써서 번역이 돼서 나갔습니다. 첫 작품이 데뷔작이 인력이 됐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고 현대문학사에서도 좋아하셨고 안수길 선생님도 기뻐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저에게는 창작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매운 채찍이 됐고 또 응원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좀 건너뛰면 제가 산행, 몇 살짜 가르쳐 산행이라는 단편을 썼는데 이 소설이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도 번역이 되고 사린스크에서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몇 편의 소설들이 해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시는 것처럼 그 체제에서 오르가이 라운드 체제에서 WTO 체제가 되면서 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보장을 받는 국제사회의 준비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미국 작품 마구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 작품이 해외에서 번역이 돼도 저한테 승인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저에게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